어제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또 다른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할 전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한인 선거 참여율이 30% 내외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업데이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내일과 토요일 기온이 8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또 다른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총기 교관 출신인 용의자는 중무장 한 채 도주했습니다. 메인주는 물론 인근 지역이 전부 초긴장 상태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반자동 소총을 든 남성이 메인주 루이스턴에 위치한 볼링장 그리고 이곳에서 차량으로 약 12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각각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저녁 시간대 시내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과 청소년 등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총격이 있었던 볼링장의 주인은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100명에서 150명이 매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40세 백인 남성 로버트 카드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카드는 미 육군 사격 교관 예비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는 메인주 정보분석센터를 인용해 카드가 최근 환청을 듣고 메인주 방위군 기지에서 총격을 벌일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총격 범행 당시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그가 도주할 때 탑승한 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공개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수색이 끝나기 전까지는 출입문을 잠그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점과 부상자들이 이송된 지역 병원들도 안전을 위해 문을 닫았고 무장한 경찰이 곳곳에서 경계 근무도 서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 등 연방 요원들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도주에 사용된 SUV 차량은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루이스턴 인근 소도시 리스본 한 선착장에서 발견됐지만 용의자는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인주는 총기 소지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사냥과 스포츠 사격 문화가 발달해 총기에 친숙한 곳입니다. 앞서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2016년 공개 투표 때 부결됐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스턴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인 피해자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한인회와 연락을 취하고 있고 관련 언론 보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한 인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될 전망입니다. 오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김치의 날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다양한 업무를 조사, 감독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휴일과 기념일에 대한 안건도 관장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4명이 참여했고 공화당 영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영김 의원이 본회의의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과 함께 초안 작성부터 개별 의원 설득까지 결의안 채택 작업을 주도한 미주 한인이민사 박물관은 양당 지도부가 한인 사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결 없이 채택되도록 조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최근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가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이고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공헌에 대한 인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 미국 몇몇 주에서는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1월 22일은 한국에서도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해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과 동일한 날짜입니다.
한인이민사박물관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기념해 12월 6일 워싱턴 DC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한인 선거 참여율이 30% 내외로 조사됐습니다. 주 전체 투표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발표한 2022년 11월 선거 관련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각각 46%, 6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 역시 33%와 29%로 뉴욕주 전체 투표율 87%, 뉴저지주 9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이 두드러졌습니다. 20대 한인 투표율은 뉴욕주는 21%, 뉴저지주는 14%, 30대의 경우 뉴욕주 28%, 뉴저지주 20%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 전체 20, 30대 유권자 투표율이 각각 28%, 36%, 뉴저지주의 경우 22%, 3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인 투표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뉴욕과 뉴저지주 모두 70대로 각각 39%, 44%였습니다. 한인 유권자가 많은 뉴욕 퀸즈 카운티의 한인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36%보다 10%포인트 낮은 26%에 그쳤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도 한인 투표율이 29%로 전체 투표율 48%보다 19%포인트 낮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의 한인 투표율은 31%로 전체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인들의 정당 선택은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뉴욕주 한인 유권자 중 민주당은 54%, 공화당은 14%, 무당층은 30%로 집계돼 민주당 성향이 강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한인 유권자의 40%가 민주당, 14%가 공화당, 45%가 무당층으로 집계돼 무당층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이국가 해결 방안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껏 해온 관련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창설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이국가 해결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뒤에 숨는 것은 비열하다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법을 지키며 작전해야 할 의무가 줄어들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끝낸 뒤 주변 아랍국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독립 보장 방안을 고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금껏 나온 관련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을 직접 비난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는 것을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는 극단주의 정착민들이 불에 기름을 붓는다고 계속 경고해왔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이스라엘 주민들이 정착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당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안전하고 존엄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며 이국가 해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아랍국 지도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나 감염 시 격리 의무는 없어진 지 오래지만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업데이트 백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가운데 2가 백신을 접종한 이들의 비율은 전체 16%입니다. 뉴욕시 내 접종률을 보로별로 보면 맨하튼에서 29%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은 각각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퀸즈 내 한인 밀집 지역에서의 접종률이 두드러졌습니다. 플러싱과 머레일 지역을 포함하는 우편번호 11354 지역에서는 21.38%가 2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부 베이사이드는 26.8%, 남부 베이사이드는 20.67%로 확인됐습니다. 더글러스턴 리들렉 지역 역시 24.39%의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해 새롭게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의 전국 접종률이 3.6%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새 백신이 출시된 지는 약 5주가 지난 상태입니다. CDC는 백신의 접종률을 최소 1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지난달부터 자동차 제조업체 3사를 상대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파업 41일째인 어제 포드차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CNBC와 CNN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숀 페이는 X에 올린 영상을 통해 스탠드업 파업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측 역시 잠정 합의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측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포드 소속 전미 자동차 노조 조합원 5만 7천 명의 비준 투표를 거쳐야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파업 중이던 16,600명의 포드 조합원은 절차 완료 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노동자들의 급여는 즉시 11% 인상되고 2028년까지는 최소 25% 이상 인상됩니다. 또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생계비 수당 보관도 합의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이 급여 인상분과 결합되면 사실상 30%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협상 초반 임금 40%의 인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포드의 주가는 1.3% 상승해 주당 11달러 5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상승했습니다. 한편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도 노조와의 빠른 잠정 합의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금까지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공장의 전체 파업 인원은 4만 명이 넘었지만 이번 포드와의 합의로 3만 명 내외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난주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0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어제 모기지 은행협회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지난주 평균 이자율이 7.9%로 전주보다 0.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모기지 신청 건수는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의 조엘칸 부사장은 모기지 신청이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고 재융자 활동도 지속해서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지난 7월 5.25에서 5.5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후 통화 긴축 캠페인을 잠시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월 신규 단독주택 판매는 12.3% 증가한 75만 9천 건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택시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에도 기존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으로 대체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주택 건설업체들도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의 판매 가격 중간값은 41만 8,800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뉴저지 일원의 기온은 7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8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할로윈 주말까지 기온이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내일은 최고 기온이 78도로 예상되고 토요일에는 최대 8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비교적 따뜻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뉴욕시 최저 기온은 약 60도, 일부 교외 지역에서는 50도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센트럴파크의 최고 기온은 7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963년 세운 최고 기록인 82도에 불과 몇 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가 최고 기온이 8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최고 기온은 60도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할로윈데이인 화요일부터는 추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39도까지 내려가 추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2024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의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목적 이외의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비인도주의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한 것은 올해로 21년째입니다.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 부풀리기 사기 혐의 재판을 관장하는 뉴욕 법원의 직원을 공격한 발언으로 두 번째로 $1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뒤 기자들에게 전날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은 법원 서기에 대한 것이 아니며 검찰 측 증인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법원에 대한 공격 발언이 금지된 뒤에도 법원 서기를 공격하는 내용의 포스트를 자신의 선거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지 않았다가 $5,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데보라 글릭 뉴욕주 하원 환경보존위원장은 빈병 보증금을 현행 5센트에서 10센트로 올리고 빈병 보증금 적용 대상을 스포츠 음료와 와인, 사이다, 우유가 담긴 병 유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현재 빈병 보증금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제작 및 유통 후 전체 65%가 반환됐다며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반환율이 최대 85%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빈병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병 구입 시 보증금이 면제되는 타주에서 구입 후 뉴욕주에서 빈병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 이사회가 24일 승인한 $2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보다 3% 인상됩니다. 뉴저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가 통행료 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 2022년부터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최대 3%까지 올릴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항만청은 직원 인건비 확충 등을 위해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